클래식 음악 감상하기 바로크 고전편 2차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감상해 볼 거예요. 학습 목표 첫 번째, 클래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이탈리아 민요는 클래식일까요? 정답은 No. 물론 서양 음악의 대부분 어법은 이탈리아 라틴어에서 유래했지만 민속 음악은 클래식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클래식이란 엄청난 지식과 훈련으로 다듬어진 고급 예술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말할 수 없는 비밀 OST는 클래식일까요? 클래식을 연주하는 학생들의 어떤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 OST도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클래식은 실용성보다는 음악 감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실용음악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음악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음악은 클래식일까요? 네, 드디어 맞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또 뭔 소린가? 클래식은 넓은 의미에서는 서양 고급 예술음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클래식이라는 말이 고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고전주의 시대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도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즉 오늘 배울 고전주의 음악은 클래식 중에서도 가장 정통 클래식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대는 여러 시대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교과서적인 음악이 작곡되어서 고전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는 딱 3명이에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자, 이 세 사람을 줄여서 하, 모, 베로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고전 시대는 바흐가 사망한 1750년부터 베토벤이 사망한 1727년까지의 시기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혁명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불안했던 주변 국가의 왕들은 자기 나라에도 이러한 혁명이 퍼질까 두려워서 프랑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을 무찌르고 혼란을 잠재운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그렇죠. 나폴레옹이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겠다고 외치며 전쟁 영웅으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황제가 되었고 무리하게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1821년에는 유배된 섬에서 눈을 감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 3번을 작곡했다가 황제가 되었다는 말에 실망해서 제목을 지워버리고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수정했다라는 일화가 유명하죠. 한편 영국에서는 면직물 공업에서 증기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공장 주인들은 자본을 끌어모읍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증기기관차나 배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아주 발달하게 돼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본을 가진 중산층 시민계급의 세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작곡가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었을까요? 궁정이나 교회보다는 시민계층, 즉 대중을 대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아니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갈수록 점차 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추구하는 프리랜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세진 시민들이 우리도 똑똑해지겠다, 논리적 이성을 기르자라고 외치는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는데 계몽주의는 이전 바로크 시대의 복잡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귀족들의 음악보다는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 명료하고 간결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대입법이나 다성음악보다는 이제 아름답고 간결한 멜로디 하나를 나머지 성부들이 반주로 뒷받침해주는 화성음악이 대세가 된 것이죠. 물론 아무리 간결하고 단순하다고 해도 이전 시대보다 악기가 더 개량되고 작곡 기법도 발전했으니 음악이 더 소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오케스트라에 클라리넷이나 호른 등 다양한 악기들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바로크 시대보다 훨씬 인원수도 많고 음량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논리적이고 간결한 똑똑한 음악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고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성적인 절대음악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음악이란 절대반지도 아니고 뭘까요? 절대음악은 정말 절대적으로 음악 자체를 목적으로 작곡한 음악을 말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용성을 따진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의 형식에 진심으로 집중하면서 감상하도록 고도의 작곡 기법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말하는 것이죠. 고전시대의 작곡가들은 이 절대음악을 매우 중시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세요.
이러한 절대음악의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이든 이 시대의 모든 음악 장르에 한 번씩은 사용된 형식이랍니다. 주제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반복하는 것이 마치 건축물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설계도가 명확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피아노 학원에서 소나티네 연주를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소나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재밌는 작곡가들 이야기 세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봤듯이 고전주의 대표 작곡가는 하모베죠.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음악의 성인 베토벤까지 딱 3명인데 하모베는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또한 소나타 형식과 절대주의 교향곡과 같은 절대 음악을 작곡했다는 것이죠. 고전시대의 제일 첫 타자는 바로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심포니, 그러니까 교향곡 장르를 많이 작곡하고 완성한 인물이라서 그렇답니다. 하이든이 총 104개의 교향곡을 작곡한 이후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바톤을 이어서 교향곡의 경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죠. 여러분 하이든의 얼굴을 보면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온화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하층 계급 출신으로 태어났는데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인 슈테판 성당 음악 감독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변성기가 찾아와서 성가대를 탈퇴하고 작곡을 공부해서 귀족 집안의 전속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헝가리계 귀족 에스테라하지 공작 가문의 수준 높은 악단을 감독하는 성공적인 음악가였어요.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서 수백 편의 작품을 요청하는 대로 귀족이 원하는 대로 작곡을 했죠. 그러면서 유럽에 명성이 퍼지게 되고 에스테라하지 공작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지위를 이어받았을 때 음악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그제서야 하이든도 퇴직하고 드디어 프리랜서가 되었답니다. 핸델처럼 런던으로 건너가서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사망을 해요. 그는 오랫동안 귀족 전속 작곡가로 일한 탓에 작품에 큰 기복이 없이 꾸준한 자기 발전을 보여준 작곡가였어요. 아주 온화하고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여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감상하게 될 곡인 고별 교향곡에 관련한 일화를 알아볼까요? 에스테라하즈 공작이 어느 해인가 여름별장에 악단을 모두 데려가서 오랫동안 부려먹은 적이 있대요. 자기는 음악을 들으면서 쉬지만 하이든과 단원들은 휴가도 없이 가족과 멀리 떨어진 여름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려니 한계점이 온 거죠. 고별교향곡 사악장 첫머리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엄한 귀족의 명령과 소심하게 뒤에서 수근수근 꿍시렁거리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듯이 재미있게 노래가 연주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실행이 되는데요. 하이든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 퍼포먼스 때문에 이름이 고별교향곡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다들 연주가 마칠 때쯤 되면 예의 바르게 연주를 다 마치는 게 아니고 한 명씩 악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갑니다. 할 만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지휘자 한 명만 남을 때까지 모두 다 나가게 되죠. 이러한 전무후무한 퍼포먼스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에스테라하지 공작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 보면서 말이에요.
결국 공작은 웃으면서 이 퍼포먼스를 받아들였고 하이든과 악단은 드디어 휴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이든은 인격적이면서 유머러스하게 음악을 작곡해서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이든이 런던에서 공연을 할 때 귀족들이 매일 공연장에서 조는 것을 보고 조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을 작곡했답니다. 들어보세요. 황하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게 음악이 진행되거든요. 귀족들이 처음 듣고는 너무 놀라서 그 반응이 참 볼만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이든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위트 있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파파라는 별명이 붙었나 봐요. 이번에는 교향곡 말고 다른 장르를 감상해 볼까요? 하이든은 교향곡, 협주곡, 현악 사중주, 소나타 등 클래식 주요 형식들을 완성한 사람으로 특히 현악 사중주는 교향곡과 더불어서 고전 시대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음악의 최고 정수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황제라는 곡의 2악장을 들어볼 거예요. 이 음악은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때 하이든이 신이여 황제를 지켜주셔서라는 가곡을 작곡했고 프란츠 황제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이 노래를 오스트리아 국가로 공식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이 가곡을 가지고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를 만든 겁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독일 국가로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나오는 음악이에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번에는 트럼펫 협주곡을 감상해 봅시다. 옛날 TV에서 장화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 친근한 음악이기도 해요. 자, 이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차르트죠. 모차르트의 별명은 음악의 신동. 세계 역사상 가장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불세출의 천재죠.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고 5살 때 최초로 작곡했으며 6살 때에는 그 유명한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앞에서 연주하고 청혼하기도 했대요. 8살에는 교향곡을 작곡하고 11살에는 오페라를 작곡하고 13살에는 교향청에서 2번 들은 엄청난 성가 대곡을 그대로 외워서 악보로 만드는 바람에 최초로 바티칸의 음악 자산을 유출시키는 사고를 치기도 했죠. 귀여운 천재 모차르트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누나 난넬과 함께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음악을 공연하고
고개에 가까운 공연으로 귀족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생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음악 양식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당시 모차르트를 만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천재 중의 천재인데 음악을 할 때가 아니면 완전히 순진한 아이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20대가 되고 여전히 음악적으로 엄청난 작곡가였음에도 귀족들은 그에게 연봉을 아주 쬐끔 주고 신분적으로 무시했어요. 여전히 자기 수하의 전문 고급 하인으로 대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만 만들기를 원했죠. 모차르트는 이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뛰쳐나오고 말아요. 그리고 20대 중반부터는 귀족과 아버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자유를 얻고 불멸의 명작들을 써내려가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 사치와 도박에 빠져서 빚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다가 35살이 되면 엄청난 과로와 중병으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죠. 모차르트는 35년의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지에 이른 걸작들을 엄청 많이 작곡했어요. 기악과 성악곡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식의 음악에 능통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드문 작곡가였습니다. 자,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작은 별 반주곡을 볼게요.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원래는 프랑스 민요 어머니 들어주세요 라는 곡을 주제로 12개의 변주를 만든 곡이에요. 지금은 반짝반짝 작은 별 동요로 유명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모차르트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또 하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독일어로 밤의 노래, 즉 세레나데를 의미하는 곡인데요. 세레나데는 보통 남자 기사가 성 안에서 창문 열고 자기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들고 부르는 청혼 노래 정도라고 보면 돼요. 현악합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교향곡을 감상해 볼게요. 영화 아마데우스 맨 첫 부분에 나오는 OST로 사용되어서 매우 유명해진 곡이죠. 교향곡 25번 1악당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보통 밝고 명랑해서 슬픈 느낌의 단조곡은 손에 꼽혀요. 그런데 이 교향곡은 10대 시절 모차르트의 고뇌가 담긴 그 몇 안 되는 단조곡 중에 하나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모차르트 말년에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아 만든 오페라 징슈필, 마술피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밤의 여왕 아리아죠.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고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천재 작곡가는 일상생활 속의 구질구질함까지도 천상의 음악으로 소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Selfish thing. Selfish, that's what you are. Selfish. Simply selfish. You hear 자, 이번에는 장난꾸러기 신동 모차르트와 달리 초인적이고 강인한 음악가 베토벤을 살펴볼게요.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청각장애를 갖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 당대 최초의 성공한 프리랜서 음악가이기도 했고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결핵환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베토벤이 모차르트 같은 천재 음악가가 되어서 집안 형편을 개선했으면 해서 아들을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상처받기보다는 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노력파였죠.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위해 일찍 피아노 교습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조카를 마지막 숨 거두기 전까지 키워준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다가 자신의 제자와 사랑을 하기도 하면서 그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바치기도 했죠. 월광은 달빛이라는 뜻인데 1악장은 잔잔하고 낭만적이지만 3악장은 아주 격정적이고 폭풍이 치는 느낌이에요. 아주 베토벤의 열정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월광 소나타와 같은 해에 작곡된 베토벤이 연애하면서 얻은 달콤한 감정이 반영된 곡 중에 이번에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어볼게요.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5번은 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베토벤이 만든 음악 중 가장 산뜻하고 신선한 멜로디라고들 하죠. 베토벤은 파격적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대등하게 연주하게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베토벤은 33살이 되던 해의 여름에 귀가 결국에는 멀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해서 하이니히슈타트 지역에 가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불타는 창작 의지를 이길 수 없어서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때부터 엄청난 걸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하이든 모차르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특히 교향곡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는데요.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하면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꿔버린 교향곡 3번 영웅부터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의 운명 교향곡, 9번 인류애를 노래한 합창 교향곡까지 총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5번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목이 원래부터 운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베토벤은 원래 제목을 붙이지 않아요. 절대음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보에다가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 동기를 설명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붙여준 거라고 하네요.
딴딴딴딴. 이 동기 부분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죠. 들어봅시다. 구 번 합창교향곡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연합과 환희를 노래하는 걸작이에요. 독일 시인 슐러의 시에 영감을 얻어서 작곡했는데 특히 마지막 4악장에서는 앞에 1, 2, 3악장을 모두 부인하고 더 즐겁고 환희에 찬 곡조를 노래합시다 라고 독창자가 말하면서 교향곡의 합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9번 교향곡은 클래식의 최고봉이자 기악과 성악이 합쳐진 전무후무한 음악이 되죠. 어느 누구도 이후로는 9개의 교향곡 이상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베토벤을 능가하기 위해 작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9개 이상 쓰고 나면 다 죽었으니까요. 진짜로요. 이를 9번 교향곡의 징크스라고들 한답니다. 특히 20세기 말러라는 작곡가는 9번째 교향곡에 꼼수를 써서 번호를 매기지 않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저주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10번 교향곡을 작곡하다가 중도에 죽고 말았죠. 자, 그 유명한 9번 교향곡의 4악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nges forever. 베토벤은 불같은 괴팍한 성격에 귀족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엄청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 유명한 괴테와 산책을 하다가 귀족이 지나가자 괴테가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의절까지 했다고 하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슬퍼한 것을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 드디어 프리랜서로 성공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낭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